자, 내 메뉴에 글쓰기로 가보시면은 요렇게 제가 작성 중인 게 있었나봐요. 취소 좀 누를게요. 요렇게 지금 에디터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에디터, 지금 현재 기본 에디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디터의 모양이 두 가지인데 혹시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해서 한번 보여드려 본다면 관리, 기본 에디터 설정에 스마트 에디터 2.0이 선택이 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마트 에디터 2.0 버전은 내 메뉴에 글쓰기 가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보통은 스마트 에디터 1이 기본 글쓰기 방식이고요. 요 2.0 방식 같은 경우 위젯을 만들 때 활용을 할 겁니다. 자, 다시 제가 그럼 에디터를 바꿔서 들어갈게요. 보통은 스마트 에디터 1 버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포스팅 적을 때는 당연히 1 버전이 더 나아요. 이 1하고 에디터 2.0은 어떤 차이냐면 스마트 에디터 2.0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있던 방식의 블로그 에디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블로그를 모바일보다는 PC에서 많이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PC의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에디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에디터 같은 경우는 HTML을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젯을 만들 때 스마트 에디터 2.0을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에디터가 스마트 에디터 1 버전이에요. 얘는 모바일과 블로그, 태블릿의 환경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만들어진 과정인데, 여기는 이제 HTML을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젯을 만들 땐 여기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일단 적는 칸으로 보면 제목을 적는 데랑 내용을 적는 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작성을 하고 내용을 적으시면 되는데, 이 제목을 적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키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키워드들을 뽑았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키워드를 10개를 뽑았다면 그 중에 주가 되는 키워드 2개 아니면 3개 정도를 조합을 해서 제목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능 이 정도 하면 되겠죠. 뭐 수능, 뭐 수시 논술, 뭐 수시 합격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죠. 네, 요렇게 키워드를 조합해가지고 제목을 만든다. 그리고 이 제목을 적을 때 내용에도 요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바로 이제 본론을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제목 부분을 복사를 해서 인용구를 이용해서 조금 디자인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 2022년이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죠. 자, 뭐 이런 식으로요. 하고 내용 이제 시작하면은 그래도 보기가 좀 좋죠. 처음에 보는 게.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 옆에 보면은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커버 이미지인데요. 내가 이 제목 부분을 좀 더 예쁘게 꾸미겠다 하시면 커버를 넣으시면 조금 더 이쁘기는 해요. 근데 넣으나 안 넣으나 뭐 지수에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귀찮으면 안 넣으셔도 네, 상관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좀 꾸준히 넣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자주 넣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미지 넣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에디터 부분을 좀 더 소개해 볼게요.
자, 이 위쪽에 있는 메뉴들을 소개를 할 거라서 뭐 제가 이에 대해서 본론 내용을 적지는 않을 건데, 자, 사진부터. 자, 사진이라는 곳은 사진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누르면 내가 PC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건, 예를 들어 샌드 애니어로 내가 찍은 사진이 있다면 그런 사진들을 폴더로 정리해 놓고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냥 단것만 가져올 거면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가져오시면 사진이 가져와져요. 자, 이거 어디서 만든 걸까요? 왠지 알 것 같죠? 미리 캔버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넣고 글을 쓰고 또 사진 넣을 때 넣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근데 리뷰를 올리는 그런 블로그다라고 하면 사진의 개수가 꽤 많아요. 그때는 일일이 사진을 글 적다 사진 넣다 글 적다 사진 넣다 이게 힘들어요. 요거 블로그 만약에 쓰는 거는, 이거 다른 블로그가 이렇게 쓰는 게 있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용한 건데, 이렇게 쓰는 거라고 했을 땐 일단은 사진이 별로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런 포스팅을 쓸 때 쓰는 사진의 개수는요, 한 4-5장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일이 글 쓰면서 중간중간 사진 넣을 때 사진을 넣는 형식으로 써요, 얘는. 근데 예를 들어 리뷰 블로그다. 그러면 한 사진이 몇 장 들어가냐면 한 30장, 뭐 20장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일일이 사진 넣으려면 그게 힘들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진을, 물론 지금 제가 리뷰 블로그 지금 쓰고 있던 건 없어서 아무거나 일단 할게요. 이미지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들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를 선택을 해서 열기를 해요. 사진 첨부할 때 개별로 넣겠다. 개별 사진으로 두면은 이렇게 사진이 업로드가 돼서 들어가질 거예요.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가진다 이게 보여지죠? 요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먼저 짜르륵 넣고 얘네들 순서를 맞춰요. 얘가 처음 들어간 게 아마 대표로 올려져 있을 건데, 그걸 내가 요 밑에 놔고 여기 위에다 놓겠다면은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녹색 바가 움직여지죠. 이 위치로 얘가 움직여 가는 거예요. 얘랑 얘랑도 순서 바꿔볼게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위로 이렇게 올려봐요. 그럼 이쪽에 파란색이 같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옆으로 붙어요. 조금 더 위로 가면 요 위쪽에 여기 파란색 줄이 같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다 두면은 얘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이 그림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식이 돼요. 근데 내가 세로 사진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렇게 사진들을 넣었을 때 모바일 화면을 그냥 꽉 채워서 보여지기 때문에 세로 사진이 연속된 거는 눈에 좀 잘 안 띄어요. 너무 사진만 보이는 그런 형태도 좋진 않기 때문에 세로 사진은 보통은 사진 2개를 옆으로 붙여요. 지금 여기는 세로 사진이 없죠? 잠깐만요. 내가 보통 가로 사진들을 많이 저장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세로 사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가로 사진이 여기 있다. 세로 사진들. 예를 들어 이 2개를 제가 열어와 볼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2개가 있는데 얘를 여기다 붙이고 싶어요. 그럼 얘를 끌어다가 요 옆에다가 붙여 놓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얘네는 차라리 그냥 광고지 같은 형식이라 그냥 있어도 되긴 하겠지만, 만약에 그냥 일반적으로 찍은 세로 사진이다 라고 했을 땐 그런 세로 사진이 연속되면 좀 보기가 싫어요. 그럴 때 이렇게 옆으로 붙여서 보면은 사진은 작아지면서 이렇게 위치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사진은 옆으로 3개까지 붙일 수 있어요. 하나 더 붙여볼까요? 좀 너무 3개는 좀 오버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불러왔고 얘를 붙여볼게요. 끌어다가 옆에다 놓으면 이렇게 3개까지 붙여져요. 근데 3장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림이 엄청 작아졌죠. 이게 PC에서도 작은데 모바일에서 볼 때 얼마나 작겠어요. 눈에 안 띄어요.
그러니까 사진은 3장까지 붙이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나 그렇게 붙이시고요. 보통은 1장 내지는 2장으로 놓는 게 제일 보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옮기면 3장이 한꺼번에 움직여져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잘못 붙여서 얘를 떼내고 싶어. 다시 밑으로 갖다 놓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찍었잖아요. 또 한 번 찍으세요. 그러고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떼져요. 그러니까 잘못 붙였다고 당황하시지 마시고 조정은 내 맘대로 언제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보셨을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배치하는 건요. 여러 개의 사진을 넣더라도 개별 사진을 좀 선호하고 있어요. 왜 개별 사진을 선호하냐면 콜라주의 경우는 사진이 뭉쳐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뭐 디자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포스팅 길이는 더 짧아지긴 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사진들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콜라주는 조금 뭐 디자인으로 넣으시려면 가끔 넣으실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선호하진 않고 있고요. 슬라이드 형식도 괜찮긴 한데 뭐가 문제냐면 슬라이드로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옆으로 넘겨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1대1 사이즈니까 옆에 뭐가 있다가 보이지, 이게 만약에 이런 옆으로 된 이미지를 넣었다라고 하면 옆에 뭐가 있는지가 이렇게 보이다 보니 눌러보는 사람이야 눌러보겠죠. 근데 안 그러면은 그냥 이 화면, 첫 번째 화면 보고 넘어갈 확률도 높아요. 바로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런 거를 적을 때는 옆으로 넘겨가면서 보시면 뭐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추가 글자를 아마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스팅을 보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체류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휠을 굴려서 좀 더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저런 것들이 이제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이뻐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선호하지는 않고요. 넣으실 분은 넣으시되 그걸 좀 유도 문구를 좀 적으셔야지 아마 그 중에서도 넘겨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변화 전후 사진입니다 해서 이렇게 넘겨보게 하는 거는 괜찮죠, 그쵸? 뭐 그런 거 정도면 모를까? 네. 안 그러면 아예 그냥 이렇게 다 배치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사진 배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본다면, 모바일이라 이렇게 작았구나. PC 화면.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 내가 글을 적고야 싶으실 때는요. 요 사진과 사진 사이에 이렇게 회색,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면 회색 선이 생겨요. 이때 클릭을 하시면 추가가 돼요. 사이는 조금 여백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글 옆에 글 바로 밑에 글을 적으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거든요. 우리 여백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스팅을 하실 때는 약간의 여백을 두고 쓰시는 게 조금은 그래도 보기가 부담되지 않는 글이 되기 때문에 약간 저는 한 2칸, 뭐 1칸 정도는 좀 띄고 적는 편이에요. 사진과 사진 사이는. 간단하게만 적어볼게요. 간단하게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여백을 두시고 적으시면은 보기도 훨씬 이쁘죠? 근데 만약에 여백이 없다라고 봐볼까요? 글이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여백을 좀 두고 하세요. 뭐 한 칸을 띄든 뭐 2칸을 띄든 상관은 없겠지만 적어도 한 칸씩은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글은 이건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인데 이렇게 왼쪽 정렬을 해서 놓을 수도 있고 글을 가운데로 정렬을 해서 두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블록 지정해서 가운데로 정렬해서 두시든 하시면 되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사진을 설명하다 보니 사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더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진을 넣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예쁘게 보정을 해서 사진을 집어넣는 경우는 후보정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사진을 찍은 대로 그냥 넣어서 요 안에서도 보정하시는 분들은 있으셔서, 자, 사진을 보정하실 때는 사진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따닥. 그러면 스마트 에디터라는 창으로 들어와져요. 그러면 이 스마트 에디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지금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사진이 보일 거고요. 밑에는 사진들이, 이 포스팅 안에 있는 전체 사진들이 다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얘는 아까 옆으로 묶은 거죠, 두 개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네요. 내가 고칠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이 위에는 크기 조절입니다. 이 첫 번째 버튼은 크기. 얘네가 사실 잘은 안 보이죠? 그냥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크기라는 데를 누르면 내가 원본 크기로 놓을 수도 있고 원하시는 크기로 조절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블로그에서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미지를 넣더라도 크기는 조절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실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런 데다가 다 여기 오른쪽 끝에다가 서명을 넣고 싶은 거예요. 이미지 서명을. 근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은 지금 제가 요거는 다 픽사베이 같은 데서 퍼온 사진이라 원본이 1920으로 되어 있어서 그나마 서명을 넣으면 좀 보일 건데, 이렇게 보일 건데, 그냥 내가 생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올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큰 이미지가 줄여져 있는 거다 보니까 이미지 서명을 넣은 게 진짜 코딱지만하게 조그만하게 보여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쵸? 그럴 때 크기를 이 사진들을 뭐 예를 들어 나는 900픽셀로 가로 900으로 모든 사진을 맞추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정을 해놓고 서명을 넣는다면 똑같은 이미지라도 원래 그 만들었던 사이즈대로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서명을 넣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아마 이미지 사이즈는 좀 조절하시는 게 맞을 거다,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실제 서명을 넣지 않는다면 사이즈는 원래 원본 사이즈대로 들어가는 게 PC에서 보기 좋은 사이즈로, 블로그 사이즈로 알아서 맞춰서 들어가지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옆에 자르기 회전. 자, 이거는 뭐냐면 내가 이미지를 가져다 집어넣으려는데 이 이미지에 쓸데없는 배경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를 잘라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올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회전은 뭐냐면 약간 얘를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고 싶으실 때 회전을 골라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나 했더니 적용을 안 했네요. 자, 회전. 원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지금 여기선 동작이 안 되네요. 원래 회전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요런 정도. 그리고 종횡비로 이렇게 사이즈가 나와 있어서 그런 거로 조절하실 수도 있더라. 요거는 좌우 바꾸는 거, 얘는 상하를 바꾸는 거, 얘는 돌리는 거. 참고로 주시고, 이제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아까 왜 안 됐지? 이렇게 회전을 해서 위치를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쓴다면은 사진이 약간 틀어졌을 때 회전을 해서 놓는 경우로 쓰실 수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얘네들이 원래 픽사베이에서 그냥 가져온 사진이면은 사실 누구나 다 쓰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이 사진이 올렸을 때 유사 이미지가 되겠죠? 그럼 유사 이미지는 결국 내 블로그엔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이미지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필터 말씀하겠습니다. 저장 안 할게요, 얘는. 자, 필터는 모든 사진에 똑같은 필터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약간 보정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진들에 어느 정도로 이 필터 효과를 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 사진 하나에만 적용할지 모든 사진에 필터를 적용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요, 사진이 내가 원하는 그 선명도로 찍혔을 거다 생각하시겠지만 좀 어둡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필터를 이용하면 내가 한꺼번에 포스팅한 사진들에, 그러니까 하나 포스팅에 올린 사진들의 모든 사진에 필터 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가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고, 필터 효과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별표를 눌러서 즐겨찾기를 해놓으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포스팅할 때 이 필터 효과를 똑같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사진에다가 똑같은 필터를 항상 주시는 거예요. 매번 필터 효과가 이건 다르고 이 포스팅은 다르고 이러면은 조금 그것도 이쁘게 나오질 않는데, 필터 효과를 딱 정확하게 정해서 그 필터 효과를 쭉 준다면 사진이 약간은 포스팅마다 동일성은 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필터 효과를 설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참고로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보정인데요. 이 보정의 경우는 사진 한 개 한 개마다 보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이 어둡게 나왔다. 그럼 밝기를 보정한다던가 채도를 보정하는 형식으로 내가 사진을 약간 보정해서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색 온도를 조절하면 약간 노란색기가 뜨거나 아니면 파란색기가 뜨거나, 대비로 명암을 맞출 수도 있고요. 사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보정을 해서 올리게 되면 그래도 내가 마음에 드는 형식으로 만드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렇게 보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선형 블러는 뭐냐면 블러라는 게 흐림 효과예요. 그래서 원형 블러는 이렇게 가해가 흐려지는 그런 효과를 낸다면, 선형 블러는 위아래가 흐려지는 효과를 내요. 그리고 비네팅이라는 건 로모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장자리가 좀 까맣게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 있죠. 이게 비네팅 효과라고 합니다. 기호에 따라 쓰실 것 같고요. 얘네들을 그렇게 많이 쓰는 효과는 아니지만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필터랑의 차이는, 필터는 하나의 사진에도 넣을 수 있고 사진을 모든 사진에다가 설정을 할 수도 있다면, 보정 효과는 개별로만 할 수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건 필터에서 조절하시고, 약간 이 사진은 좀 밝았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만 필터에서 세부적으로 보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터랜다 보정해서, 그죠? 자, 액자 사실 안 써요. 근데 쓰실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진에 액자를 넣는 거예요. 일단 이 경우는 액자를 넣으면은 사진이 조금 달라지죠. 그쵸? 왜냐면 이걸 완료를 하면 이대로의 사진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조금 달라지죠. 그렇다면은 유사 이미지를 면할 수 있죠. 그런 용도로 쓸까요? 나머지는 글쎄요. 테두리를 굳이 주고 싶으실 때 쓸까?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자, 서명. 서명에는 이미지 서명과 텍스트 서명, 그리고 템플릿,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서명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내 사진이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워터마크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저희 책에서도 설명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그냥 읽을 거니까 책 없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돼요. 그냥 듣고 계셔도 돼요. 36페이지에는 컨텐츠 발도장 찍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간단히 우리가 사진도 올리고 여러 가지 영상도 올리지만 누가 올린 컨텐츠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명을 통해서 어디서 만든 컨텐츠인지 영역 표시를 할 수가 있더라. 자, 이런 용도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그림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내 로고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로고에 대해 알게 모르게 약간의 인지도를 넣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서명도 괜찮은 부분이기도 해요. 서명에서는 이미지 서명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제가 포토샵으로 만들었던 서명이거든요.
사이즈는 400에 200픽셀까지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까지 크게 만드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고요. 저는 아마 200에 100을 줬던가 아마 그렇게 좀 작게 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사이즈는 포토샵으로 적당하게 만드시는 게 좋은 게 포토스케이프가 좋긴 좋지만 단점은 있어요.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해가 이렇게 빈 이미지를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작을 해서 만들고자 할 때는 포토샵이 좀 유용하시긴 할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로고 한 개를 만들기 위해 포토샵을 배우긴 좀 그러니까 이것만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셔도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서명을 한번 넣어놓으면은 제가 이미지 서명을 따로 고른 게 아니잖아요. 다른 포스팅, 내가 다른 포스팅을 또 쓸 때도 이미지 서명을 그냥 이렇게 눌러서 넣기만 하면 사진에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진에 넣겠다면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사진들에 모두 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서 위치가 됩니다. 위치는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명하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은 거를 뭐 중간에다 이렇게 넣어서 워터마크로 쓰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편한 식으로 하시고 보통은 가운데다 넣기보다는 오른쪽 하단에 많이 넣죠. 자, 요거는 텍스트 서명. 내가 이미지 서명까지 만들기 힘들다 하실 때 텍스트 서명인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 블로그 주소가 적혀 있어요. 근데 꼭 블로그 주소로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는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서 기본 서체 말고 좀 이쁜 서체, 그리고 여기 배경에 요거 까맣게 들어가는 게 싫으시면 배경의 색깔을 투명도를 없애버린다든지 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로 모양을 맞춰서 넣을 수 있어요. 글자색도 투명하게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는 것도 깔끔해 보이긴 해서 괜찮긴 해요. 이미지 서명이 싫으시면 이렇게 글자 서명이라도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템플릿. 제가 근데 이미지 서명으로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글자보다 이미지랑 글자가 같이 있을 때 좀 더 인식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미지 서명을 만드세요 라고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글자 서명도 괜찮긴 해요. 깔끔해는 보이니까. 자, 그리고 템플릿은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꾸며서 넣고 싶으실 때 이용할 수가 있긴 한데 템플릿은 저장은 되는 건 또 아니라서 매번 요 사이즈로 이렇게 만든다라고 했을 때 조금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하시긴 할 것 같아요. 사이즈 조절이 안 되거든요, 얘는. 그죠? 색깔은 바꿀 수 있어요. 자, 서명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모든 사진에 이 이미지 서명을 넣겠다 하면 이렇게 누르시면 모든 사진에 이미지 서명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똑같은 위치에 들어가죠. 근데 대표 사진에서는 빼고 싶다 하면은 대표 사진에선 X 눌러서 빼시면 돼요. 그럼 다른 사진엔 이미지 서명이 들어가고 대표 사진엔 이미지 서명이 안 들어간 상태가 되겠죠. 자, 이제 모자이크. 만약에 이 모자이크를 자동 인식하게 하겠다. 그럼 네이버가 알아서 자동 인식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데 이게 잘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인식할 대상이 없대요. 내 눈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보이는데. 그래서 자동 인식보다는 저도 이쪽을 이용해요.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고 사각형 픽셀을 어느 정도 둘지는 내 맘대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원형으로 넣으실 분은 원형으로 해서 얼굴을 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뭐 아까처럼 그냥 뭐 사진을 이제 만약에 맛집이다. 맛집을 올릴 때 사람들 초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얼굴이 좀 보이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볼 수가 있죠. 개인정보를 좀 보호해줘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모자이크고요. 텍스트. 여기 글자에다, 그러니까 그림에다 글자를 적는 게 텍스트예요. 그래서 일반 텍스트 추가는 내용을 그냥 작성을 해서 올리는 거고, 아트 타입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이 나와서 이걸 사이즈를 조절해서 여기다가 내가 글자를 적어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여기다 넣고 싶고 색깔을 이렇게 넣고 싶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디자인 할 때 그럴 때 텍스트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말풍선 넣을 텐데 글쎄요. 잘 쓰게 될까는 모르겠다. 말풍선은 제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네, 이런 정도가 가능합니다. 아트 타입은 좀 이쁘긴 한데 글자마다 이게 좀 디자인이 다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자, 스티커 모양들이 다양해요. 이게 이제 보시면 하트, 이게 이제 글씨 적혀 있는 스티커, 요거는 요런 얼굴 모양의 스티커들. 꾸미는 요소니까 그냥 선택해서 넣고 크기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모자이크 처리하는 게 싫으신 분은요, 모자이크 대신에 이런 스티커로 붙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자율이에요. 마음에 드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스티커 모양마다 다른데 이런 것들도 이쁘긴 하죠. 넘어갈게요. 많아요. 참고로 보세요. 자, 마스크. 마스크는 우리 어떤 역할을 해요, 보통? 마스크는 얼굴을 가리고 계신 것도 마스크잖아요.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마스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의 마스크는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이만큼만 보이고 나머지가 가려지는 거예요. 이 마스크의 크기는 조절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 적용하면 이렇게 잘리겠죠? 자, 그러면 에디터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린 것 같으니까 제가 완료 눌러볼게요. 자, SNS 사진. 요거는 뭐냐면은 SNS 상에 있는 사진을 추가하는 기능인데요. 요거는 눌렀을 때 마이박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약에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걸 활용해서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SNS 사진을 불러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실질적으로는 이거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쓰시는 건데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서 네, 거의 마이박스 아니면은 올리시는 방법은 사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여기서 이 동영상은 일단은 보시다시피 최대는 10개까지 올릴 수 있고 파일의 용량은 8GB까지, 즉 420분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긴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전혀 상관없이 올려져요. 대신 여기서 동영상을 추가해서 올리실 때는 제가 일부러 짧은 걸로 올려볼게요. ITQA는 그냥 예제 동영상인데요. 사진을 올릴 때, 동영상을 올릴 때 제목이랑 정보, 태그를 적고 완료를 하게는 되어 있지만 동영상을 편집하는 툴은 없어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썸네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동영상이 지금 몇 초 또는 몇 분짜리 동영상을 올릴 때 앞에 우리가 대표 사진으로 동영상의 첫 화면으로 무엇이 뜨게 할 건지를 선택하는 건데요. 이 썸네일도 내가 그냥 맘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올릴 때, 업로드할 때 몇몇 가지 장면들, 6가지 장면들만 이렇게 뽑아져서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목은 필수사항이라서 적으셔야 되는 거고 정보는 적지 않아도 되고 태그는 이제 검색했을 때 나올 그 키워드들을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료를 하게 된다면 실제 블로그를 열어서도 볼 수 있지만 동영상 탭에서도 얘가 걸려져서 나오게 되니까 제목하고 태그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동영상을 넣으실 때는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넣어볼 걸 그랬나? 그냥 한 개 어차피 금방 넣으니까 요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태그는 추가하면 되고 완료. 조그만 동영상이라 이래요. 큰 동영상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편집창에서는 동영상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동영상을 실행하는 거는 만약 이제 포스팅을 다 끝내고 나서 그때는 이제 동영상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스티커. 스티커는 이런 예쁜 스티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스티커를 넣어가지고 추가할 수가 있고요. 스티커를 정렬하실 때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또는 왼쪽 정렬 또는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매번 똑같은 스티커를 쓰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그런 문구인데요. 뭐 포스팅은 뭐로 인해서 뭐 소정의 문구를 받고 있어요. 이런 식의 어떤 수익형 문구를 적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일일이 그걸 매번 적고 또는 사진으로 올리는 것보다도 사진은 이제 유사 이미지가 되다 보니까 스티커를 제작을 해가지고 올리시는 경우나 스티커를 사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지큐 마켓이란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스티커들이 있는 거를 사가지고 달아주시는 경우는 그건 이제 유사 이미지가 아니에요. 스티커니까. 네, 그런 경우들이 있으시니까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산다고 해도 1,000원 밖에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샀을 때 또 부가적으로 이익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오지큐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도 낮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디자인 잘하시는 분은 스티커도 한번 노려보실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인용구. 인용구의 모양은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요건 이제 따옴표. 요거는 버티컬 라인. 보통은 소제목 같은 거 적을 때 활용을 하고요. 얘는 말풍선. 얘는 라인하고 따옴표가 들어간 거. 요것도 소제목 적을 때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포스트잇. 그 다음에 요거는 프레임. 요런 게 다 인용구로 있습니다. 보통 제가 많이 쓰는 건 이런 따옴표 모양을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제목 적을 때 요걸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다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서 마음에 드시는 걸 쓰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얘를 뭐 옆으로 늘리겠다 요런 건 안 돼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요 인용구를 다른 디자인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거는 디자인을 그냥 선택하셔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구분선. 구분선은 제가 잘 쓰게 되지는 않던데요. 요런 게 이제 구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다가 선을 넣고 싶은 거죠. 요렇게. 또는 뭐 요런 식으로 어떤 구분이 되는 선을 넣는 걸 구분선이라고 해요. 역시 디자인적인 요소라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장소. 이거는 이제 내가 어딘가를 놀러 갔다라는 어떤 리뷰를 적을 때 장소를 넣을 수 있겠죠. 장소명을 그냥 저희 학원으로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면 학원의 위치를 이렇게 추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가 이렇게 들어가지죠. 근데 이게 모바일에서 볼 때는요,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전화까지 등록이 돼 있다면 전화를 거는 역할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치를 설명할 때는 이런 장소를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상호가 있으면 이렇게 상호를 적으면 되겠는데 상호가 없는 곳이다 또는 지도가 등록이 아직 안 돼 있는 곳이다 할 때는 해당 주소를 적어요. 그러면 그 주소를 여기 찾아주겠죠. 지도에 직접 표시를 해서 그 근처를 이렇게 찍어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추가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장소를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시고, 자, 링크. 링크는요, 눌러서 여기다 링크 URL을 넣으면은 이렇게 링크 주소를 연결하는 건데요. 이렇게 사실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보통은 어떻게 쓰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네임카드 같은 거를 포토샵이나 다른 이제 뭐 미리 캔버스도 좋고 제작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네임카드를 올리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네임카드를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링크를 연결해서 URL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링크를 선택을 했을 때, 링크를 저거 말고요. 요거 말고요. 다시 얘를 찍어서 요 밑에 똑같은 게 있어요. 요거 모양이. 요거는 뭐냐면 선택된 이미지 또는 글씨의 링크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네이버면 뭐 네이버를 연결을 하는 거고, 여기 사이트가 있으면 사이트를 연결하는 거고, 또는 만약에 내가 카카오톡 채팅하기 이런 걸 만들었으면 그거를 이렇게 링크로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딱 그 사이트로 넘어가지게 그렇게 링크를 연결할 때 사실 이 링크는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그냥 생으로 연결하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어떤 그림을 제작을 해서 그거를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나 싶으시겠지만 간단해요. 뭐 저번에 포토스케이프에서도 애니메이션 만들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셔도 되고, 포토샵으로 이런 걸 디자인을 한 다음에 역시 포토스케이프로 돌려도 되고요. 포토샵 안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는 있는데 만약 그게 헷갈리시는 분은 포토스케이프로 역시 가셔서 올리시면 되는 거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파일. 파일은 생각보다 많이 안 쓰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한 어떤 파일들을 올리셔야 될 땐 또 쓸 수 있어서 설명할게요. 파일 추가는 그야말로 내가 파일을 올리는 건데요. 한 파일당 10MB까지 첨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파일은 안 되고 간단한 어떤 문서나 서식, 양식 같은 거 올리실 때는 들어가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견적서 서식을 올려주겠다. 이럴 때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고, 상대방은 여기 눌러서 다운받는 거고요. 일정까지 쓸 일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이벤트 행사 같은 거 알려주실 때 이런 일정을 넣겠죠. 그래서 시작은 예를 들어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 종료일이 만약에 10월 4일까지다. 시간은 정할 테고요. 종일로 한다고 보죠. 그리고 장소를 뭐 한일 컴퓨터 학원으로 추가를 해서 넣고, 뭐 URL이나 상세 정보가 있으면 집어넣은 다음에 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의 일정이 생겨요. 많이는 안 본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소스 코드 같은 경우도 별로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마다 다른 게요. 어떤 분은 이제 프로그래머가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이런 소스 코드를 쓰시기도 해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냥 간단한 HTML 소스인데요. 제가 이걸 여기다 적은 이유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적은 거라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근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냥 보이는 역할이에요. 그냥 작성하면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괄호의 위치라든지 이런 줄무늬 형태나 아니면 이런 형태로 이제 보이게 해서 눈에 좀 잘 띄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이걸 여기다가 적는다고 해서 이 소스가 실행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제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하고 넘어가는 것보단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보여만 드렸을 뿐이에요. 써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자, 표는 이렇게 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 누르면 표를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블럭을 지정해서 이 칸을 병합을 한다든지, 그래서 표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 또한 이 표에다가 내가 색깔을 넣겠다라고 한다면 선택을 하시면 위쪽에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의 어떤 선 테두리 모양이라든지 디자인까지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글씨야 뭐 적으면 적히죠. 그쵸? 블럭 지정해서 가운데 정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표는 뭐 쓸 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서 만들지 않고 예를 들어 한글이나 엑셀 같은 데서 표를 만들 수 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런 게 있어요. 뭐 견적서라고 했는데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이거를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블로그 에디터에다 그냥 집어넣잖아요. 그래도 대략 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표를 굳이 여기서 다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표를 넣어야 될 경우면은 거의 한글이나 엑셀에 표가 있으실 거예요. 그 표를 가져오셔서 그냥 수정하시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수식. 수식은 수식이에요. 네, 쓰실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수학 선생님들은 좀 쓸 수 있겠다. 그쵸? 네, 저는 진짜 안 쓸 거라서 그냥 닫을게요. 네, 수식 기호들 이렇게 들어있어서 수식을 내가 표시하고 싶을 때 활용은 가능하실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톡톡. 이거는 지금 생겨 있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얼마 전에 네이버 톡톡 제가 만들라고 했을 때 같이 만들어 주신 분은 검수가 끝났을 거라 생겨 있을 거예요.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버튼과 연결이 되어져서 나와요. 그래서 궁금할 때는 톡톡 하세요 이렇게 버튼으로 아예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따로 이미지를 제작해 놓은 게 있으면 그런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톡톡으로 문의를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받을 때는 그런 메뉴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네임카드를 만들어서 얘를 누르면 이제 카카오톡 채팅방 URL로 넘어가게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네이버로 넘어가면 된다. 네이버 톡톡에서 그냥 대화를 받으면 된다 하면은 그냥 배너 바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글씨 수정하시는 거 그거만 설명드리면 얼추 에디터 설명은 거의 끝나가는데요. 제가 글씨 적은 부분에서 설명할게요. 자,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크게 하고 싶다면 블럭을 지정한 채 글씨체, 글씨 크기 등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씨체도 옛날보다 다양한 글씨체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다시 시작해, 뭐 해피, 우리 손글씨, 예쁜 글씨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원래는 반듯한 게 제일 잘 읽혀지긴 해요. 그렇지만 디자인적으로 내가 꾸미고 싶다면은 이런 글씨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일상 같은 경우는 요건 이쁘긴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글씨 크기인데 내가 만약에 크게 하고 싶은 부분을 블럭을 지정해서 글씨 크기를 조절한다면 해당 글씨가 커지니까 참고해 주세요. 블로그 에디터라는 부분에 강조를 좀 더 주고 싶다. 그럴 때 요 위쪽에서 설정할 수도 있지만 블로그 에디터에 블록을 지정을 해서 보면은 글자에 블록을 지정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뉴가 조그마한 축소 메뉴가 뜨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진하게를 한다든지 다시 누르면 풀려요. 기울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설정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강조를 줄 때 색깔을 바꾸면 강조가 잘 되어져서 보이는 건 맞지만 내가 총천연색으로 다 이쁘게 하겠다. 예를 들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될 거냐면은 되게 난잡해요. 자, 이렇게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그죠? 자, 너무 난잡하고 정신사나운 글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강조색은 가급적이면 한 2개 정도까지만 설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나 2개. 그래서 만약에 강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뭐 진하게를 하거나 아니면 빨간색인데 여기 색깔이 완전한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요. 약간 검붉은 빨간색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좀 더 보시기가 나을까요? 일단은 얘는 좀 많이 튀어 보이죠.
그렇다면 읽히기가 좋은 건 뭐냐면 약간의 채도가 낮아져 있는 빨간색 있죠. 그게 조금 더 읽히기가 편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약간의 차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옆에 있는 건 글자 배경색인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 글자의 배경을 깔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강조 효과로 가끔 넣을 수는 있겠죠? 약간 형광펜으로 그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강조가 돼서 보이기는 하지만 많이 쓰면 이 또한 예쁘지는 않아요. 요거 가운데 정렬. 그럼 요 옆에는 뭐냐? 얘는 이제 줄 간격이에요. 기본은 180%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간격을 내가 한 200으로 주겠다. 그럼 간격이 좀 더 떨어져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에 따른 부분이라 요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80 평방미터를 어떻게 적더라? 이렇게 적나요? 자, 여기서 2가 작아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요거 첨자 문자 요거 이용하시면 글씨를 이렇게 작게 적을 수 있으니까 제곱센치라든지 평방미터라든지 이런 거 표시하실 때는 요 첨자 문자를 쓰시면 됩니다. 첨자 문자는 원래 글자 대비 4분의 1 정도로 줄여지는 글자를 첨자 문자라고 하는데요. 위첨자랑 아래첨자가 있으니까 쓰시면 되고요. 잘못 첨자 문자를 적용한 부분은 다시 풀어주시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이건 이제 어떤 단위 기호 표시해야 되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이 중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요. 요거는 특수문자. 근데 이거 눌러서 쓰지 않아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미음 눌러서 아시죠? 미음 눌러서 한자 누르면 특수문자 나와요. 탭을 누르면 펼쳐서 볼 수 있어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기호를 누르시면 돼요. 어려울 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맞춤법. 이건 이제 글씨 중에 제가 수시 합격 방법 이렇게 적은 게 띄어쓰기를 해야 된대요. 수시 합격 방법. 띄어서 적고 싶으면 수정, 싫다, 난 이대로 쓰겠다면 제외. 띄어서 적어볼까요? 수정 바뀌었죠? 여긴 제외해 볼게요. 제외하면은 안 바뀌고 아까 수정하면 바뀌는 거 확인되셨죠? 요런 거 체크하는 거예요. 맞춤법 검사 종료했어요. 기능은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여기 있는 메뉴 몇 가지만 좀 더 설명드리고 이쪽 메뉴 설명드리면 끝날 것 같네요. 자, 일단 교체는 뭐냐면 이 사진을 내가 딴 사진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교체를 눌러주세요. 그래서 다른 사진을 고르시면 이 사진만 다른 사진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바뀌었죠? 편집, 크기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정렬 방식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 사이즈로 넣는 거라면 요 옆에는 뭐냐면 여기도 있어요. 요거도. 이거는 이 포스팅이 여기까지가 있잖아요. 그 포스팅에 펼쳐서 크게 키우는 거. 얘는 뭐냐면 포스팅보다 조금 넘어가게 키우는 거. 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글을 또 적기는 그래서 얘를 좀 복사해서 여기 뒤에다가 놓을게요. 만약에 얘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글이 요 옆에 들어가게도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사진을 선택했을 때 사진과 글의 배치를 이렇게 놓을 거냐, 이렇게 놓을 거냐, 이렇게 놓을 거냐 고를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잘 활용은 안 해서 모르겠어요. 쓰실 분은 쓰시겠죠? 다 설명했네요. 이쪽 메뉴는. 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메뉴는 PC 화면이에요. PC에선 이렇게 보일 거다라는 거를 미리 보기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PC 화면을 한번 터치를 해보시면은 여기 죄송해요. PC 화면을 터치한다고 하니까 모니터를 누를 것 같아서 잠깐만요. 여기 PC 화면이라 되어 있는 이 조그만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모바일 화면 그리고 또 한 번 클릭하면 태블릿 화면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지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수업하고 있어가 막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너무 글씨가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결합적으로 글씨를 조절해서 사이즈를 대략 맞게 조절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화면들도 배려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가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음표는 도움말이에요. 시간이 되실 때는 단축키까지 쓰시면 되겠지만 블로그만 주력으로 적지 않는 이상은 단축키까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건 생략할게요.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메뉴들만 설명드리면 되는데 내 모먼트라는 게 요 근래에 생겨 있는 게 있어요. 내 모먼트는 뭐냐면 혹시 인스타그램 같은 거나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스토리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게 게시글이 아니라 좀 짤막짤막하게 뭐 24시간 동안 띄워졌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시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가 스토리라고 하는데 그걸 따라 만든 게 모먼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올렸던 모먼트를 이렇게 올려놓고 싶다라든지 그럴 때 내 모먼트를 쓰시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혹시 시간 되면 알려드릴게요. 자, 글감. 이 글감은 내가 만약에 사진을 일일이 챙겨서 넣기가 힘들다.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공부라고 쳐보면 공부에 관련된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 중에서 누르면은 해당 그림을 이렇게 픽사베이에서 가져왔다라는 출처와 함께 들어가게 돼요. 일일이 내가 그림을 챙겨서 넣기 힘들 때 그때 이렇게 그냥 무료 이미지들을 찾아서 넣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 무료가 아닌 건 300원 이렇게 결제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책. 내가 만약 책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예를 들어서 뭘 찾아볼까요? 뭐 ITQ라는 교재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ITQ 교재에 대해서 책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영어에 있을지 TV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리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안 들어가 있네요. 아직. 신기하네. 자, 어쨌든 영화나 TV에 대한 그런 것도 검색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게 글감 검색이 있습니다. 공연 정시 음악까지도 있고요. OST가 올라와 있는데 쇼핑 오징어 게임 그쵸. 10월 말에 할로윈 데이인데 그때를 대비한 그런 코스프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자, 라이브러리. 이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요. 내가 이거를 지금 사진들을 올렸잖아요. 이 사진 중에 제가 지운 것들도 있었죠. 그럼 지운 것들을 끌어다가 다시 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표 사진을 지금 이걸로 했는데 내가 대표 사진을 이걸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꿔서 설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대표 사진은 남들이 이제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서 볼 때 이 앞에 뜨는 사진이 대표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걸 적었다면 이게 앞에 뜨게끔 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1대1로 나왔다면 요즘은 좀 길게 나오는 것 같긴 해서 1대1을 가득 채워서 올리기보다는 1대1에서도 잘 보이고 옆으로 잘라서도 잘 보이게 맞추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템플릿.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매번 달라지는 템플릿, 좀 어색한 템플릿들이 있다면 여기 템플릿에서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추천 템플릿에서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어져 있어서 내가 글씨만 바꿔서 쓸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디자인이 훨씬 이뻐지긴 하겠죠. 부분 템플릿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템플릿 구성들이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런 tem플릿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글씨를 바꿔가지고 설정할 수가 있죠. 또는 내가 템플릿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이 위에다가 로고를 넣고 제목을 넣고 뭐 글씨 디자인 이런 걸 다 하셨다면 내 템플릿으로 현재 글을 추가해서 그 템플릿대로 써지게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간혹 들어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떤 시계 디자인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그 순서가 똑같겠죠. 뭐 예를 들어 뭐 종류, 뭐 제작사, 그리고 뭐
어떤 특징 이런 순서가 있으면 그 순서대로 디자인을 쫙 해서 템플릿을 추가해 놓으면 다음 시계 디자인을 설명할 때 거기서 이제 내용만 살짝 바꾸면 돼서 시간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 소개를 하는 그런 포스팅이다 하면은 일일이 다 적는 것보다는 템플릿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근데 포스팅을 할 때 시간이 마냥 널널한 건 아니죠. 내가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내서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다 작성하지 못했는데 다른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장을 해놓으면 숫자가 하나 늘어나요. 그쵸? 여기서 이렇게 지금 추가가 돼 있는 것들은 내가 작성 중에 저장한 것들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선택을 해서 그 내용을 수정을 해서 올릴 수가 있더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행. 이제 내가 포스팅을 다 적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발행을 하셔야겠죠? 그때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는 여기서는 제작을 할 수는 없고요. 먼저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 부분에 뜨게 되는데 마음에 드는 카테고리, 내가 이거랑 이제 관련된 카테고리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은 상태에서는 따로 관련된 게 없으니까 저는 그냥 연습 중 카테고리에 넣을게요. 자, 주제는 주제 선택 안함으로 가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여기 해당하는 주제가 있으면 해당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공개 설정에는 전체 공개, 이웃 공개, 서로 이웃 공개, 비공개 이렇게가 있는데요. 비공개는 나만 보는 거예요. 남들한테 보여지지 않는 거고 전체 공개라는 건 내 블로그를 찾아온 모두 다 이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웃 공개는 뭐냐면 나랑 이웃 관계를 맺은 사람만, 그러니까 나를 친구 추가한 사람만 보는 거, 이웃 추가한 사람만 보는 거. 서로 이웃 공개는요, 이웃과 서로 이웃은 좀 달라요. 이웃이라는 거는 팔로잉, 구독과 같은 관계라고 본다면 서로 이웃이라는 건요, 이 사람이 승인을 내줘야만 서로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보다는 좀 더 진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한테만 공개하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만약 블로그 마켓을 운영을 해요. 근데 블로그 마켓 중에서 VIP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서로 이웃으로 잡아서 이 사람들한테만 보여지게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몇몇 가지 제품들은 전체한테 다 보여지게 하고 싶은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 공개 설정을 설정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행 설정에서는 댓글 공감 검색 가급적 다 켜두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외부 공유 허용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거 블로그에다 되게 자세하게 글을 적어서 올렸다.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쪽에서도 들어와서 보게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외부 공유 허용을 해놓는다면 내가 이 글의 URL을 복사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페이스북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눌러서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태그 편집. 이거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라는 걸 선택을 한다 했잖아요. 키워드를 적는 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그 편집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에다 적으실 때 예를 들어 뭐 요런 데다가 샵을 해가지고 적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본문에다가 적을 때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병아리도 하나 적어볼게요. 이렇게 적으면은 발행을 할 때 여기 이런 식으로 적힌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가 적은 게 아니라서 안 된 것 같아서 따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것들은 나중에 이게 완료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파랗게 나와요. 네,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하는 것처럼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본문하고 이제 좀 구별을 해서 보이게 본문에선 방해되지 않으면서 키워드로는 또 잡힐 수 있도록 제가 연습 중만 하나 더 넣을게요. 발행 시간을 이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태그는 30개까지 가능한데 보통 넣는 거는 한두 개 아니면 한 10개 요런 정도 넣고요. 30개를 꾹꾹 채워서 넣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행 시간. 현재는 발행하는 그 시간으로 발행 시간이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새벽 3시에 적었어요.
그럼 발행 시간이 새벽 3시에 들어가면은 내가 최신의 글을 띄웠어도 최신 글로 뜨는 게 아니라 좀 밀려서 나오겠죠. 그쵸? 왜냐면 새벽 3시에 발행한 글인 경우랑 만약에 내가 이제 고객들이 만약에 8시 반에서 9시에 이제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한 8시쯤에 글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는 이제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올라가게끔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요 근래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어떤 휴가 기간이 있었는데 그 휴가 기간 동안은 내가 시간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가급적이면 거의 그래도 매일매일 좀 꾸준하게 적어주시는 게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내가 먼저 적은 글들을 예약글로 걸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정한 시간으로 예약 발행이 되다 보니까 꾸준하게 글을 적은 거로 그렇게 보여지겠죠. 그런 용도로 예약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공지사항으로 등록. 요건 이제 이벤트 그리거나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바로 볼 수 있게 위에다가 공지로 띄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로 띄워 놓으면은 이 위쪽에 공지글이라고 해서 떠요. 일부러 제가 이거 한번 체크해 놓고 발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위쪽에 이렇게 공지로 뜨죠. 끌려면 X 눌러서 공지를 내리면 돼요. 자, 그냥 대충 적어서 뭐 내용은 없는데 일단 설명은 다 지금 진행을 했고요. 내가 이렇게 글을 올렸을 때 아까 해시태그를 본문에 적은 건 파란색으로 표시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병아리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보일 거고요. 아마 해시태그를 따로 키워드라는 데에 적은 거는 요 밑에 뜬 것도 확인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목을 뭐라고 적었냐면 수능 논술 막 이런 걸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고가 붙은 걸 보세요. 물론 내용은 그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긴 한데 보시면 파워링크 광고들 붙은 게 다 논술에 관련된 광고가 붙었죠. 자, 이런 식으로 관련된 광고가 파워링크 광고가 이제 붙게 된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 광고는 에디터가 저번에 아까 얘기 드렸던 애드포스트를 설정하셔야 광고가 붙는 거라서 지금은 아마 쓰셔도 광고는 안 붙을 거예요. 자, 요 옆에 보시면 URL 복사, 통계, 그리고 점점점 있어요. 발행을 했을 때 URL 복사를 해서 이 글의 주소를 복사를 한 다음에 내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다 퍼뜨릴 수가 있는 거고요. 통계라는 거는 이 지금 포스팅을 사람들이 눌러서 들어온 누적 조회수라든지 공감수, 댓글수를 따로 이렇게 뽑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땡땡땡을 눌러보시면은 수정하기가 있죠? 그럼 요걸 눌러가지고 여기서 내가 고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을 수정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너무 자주자주 수정하는 건 좋진 않아요. 자, 뭐 오타가 난 경우야 뭐 어쩔 수 없이 고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내가 수정을 하게 되면요. 그 수정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그래서 뭔가를 고쳤다란 얘기는 뭔가의 어떤 부분이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인기 있는 태그를 좀 더 넣고 싶었다라든지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검색에서 내가 만약 상위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면 뒤로 밀려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정하지 말아라는 아닌 게 그러다가 다시 위로 올라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일단 수정에 대해서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너무 많이 수정한다라고 한다면 자꾸 들어가서 수정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면은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뷰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위는 조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은 자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유형으로 보자면 내가 이거를 매번 이제 일어나는 어떤 이벤트예요. 그런데 또 적기 싫은 거야.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서 날짜만 바꿔서 올려요. 그럼 발행일이 언제일까요? 맨 처음 올린 날짜. 수정한 날짜로 발행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착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셨다 보니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지금 연습용으로 그냥 제가 올린 거니까 삭제를 할 거거든요.
내가 만약 이 포스팅을 삭제하고 싶을 때는 선택해서 삭제하기 하시면 쉽게 삭제도 가능하세요. 삭제를 한 글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자, 포스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좀 그래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원래 오늘 조금 진행하려고 했었던 이 부분은 좀 못했는데, 비바 비디오는 일단 다음 시간에 포스팅 적다 보면은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적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쯤에 다시 비바 비디오 하나 더 설명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고요. 안 그럼 비바까지 들어가면 1시가 훨씬 넘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게요. 시간이 약간 좀 남긴 했는데 남는 시간 동안은 에디터를 한 번씩 연습해 보시면서 질문사항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에 비바를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를 다 연습을 하신 분은 비바 비디오라는 어플을 하나 깔아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